네, 미국 시장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미국 증시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나스닥 위주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있으면 좀 쉬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고점을 찍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지난 5월 달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증시가 나왔었죠. 거의 뭐 4.8%나 급등을 하는 S&P 500 기준으로서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마지막 주에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하락을 할 건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만 지난주 흐름만 놓고 보면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미국의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은 S&P 500이 1.3%나 상승을 했고요.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3%나 상승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고, 특히 대형주들 나스닥 100기업이 2.4%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반면에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를 보여주면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그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다시 재상승을 하려면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리스크 요소들이 있는지를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오늘 저희가 좀 짚어드릴 내용은 여러 개가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개인 부채, 민간 부채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민간 부채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이 금융기관들, 특히 펀드들이 여기에 개인들의 부채, 대출, 크레딧을 신용을 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보시면 2023년 말에 자그마치 1.6조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규모는 미국 GDP 대비해서 5.7%나 되고요. 미국의 총 예금 대비해서는 9.1%나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보고 있으면 좀 걱정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전체적인 규모로서 비교를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총 예금 대비해서 총 여신 비율이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었던 보시면은 2000년도 그리고 또 2008년도 보시면 13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총 여신에다가 프라이빗 크레딧,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인에 대한 신용, 이 부분을 집어넣었을 때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100%에서 약 109.1%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쉬어가는 장이 나오면은 그건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한 크레딧, 신용이 많이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거품으로 이어지고 그게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과거 130%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부채가 급증해서 좀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총여신과 총예금 비율로 볼 때 지금 수준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은행 관련 지표들도 많이 언급을 또 해주시는데 미국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보면 미국 증시가 또 거품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총여신 관련해서도 보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얼마나 은행이 자산을 아무렇게나 썼느냐, 얼마나 대출을 해줬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어 1 캐피탈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을 전체 위험 가중성 자산으로 나눈 숫자를 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지금 현재 13.8%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해줄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도표는 이 자기 자본 비율을 총 자산 규모 대비해서 숫자로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위험 가중성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로 보면은 지금 8.5%니까 2010년도에 8.3% 낮았던 수치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이 아주 과감하게 대출을 막 늘려준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거품 붕괴 현상과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저희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대출 증가라든지 신용 증가라는 부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타났던 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라든지 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던 시기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여전히 좀 건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대출이 늘어나고 여신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증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품, 그 이후에 붕괴 이렇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다른 지표로 보면서 판단을 하자면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전체의 순자산 가치를 비교해 보면 지금 자그마치 77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가계가 굉장히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위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는 좀 안정적인 상승하는 증시로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출 증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가계의 펀더멘털은 아직은 튼튼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5월 그 비농업 고용,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후퇴하고 있는데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자, 이 부분 때문에 참 시장이 헷갈리죠. 네. 예, 그 전날만 하더라도 민간 고용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금리가 빠지고 시장은 올라가고 이런 모습 나왔다가 금요일 날은 또 예상치 대비해서 워낙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27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네. 예상치가 18만 5천 명이니까 정말 높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보통 저 숫자가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돼야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8만 5천 명도 높았는데 그것보다 더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좀 자세히 좀 뜯어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월 달 숫자 말고 그 전 숫자들 보시면은 4월 달이 훅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4월이나 3월 달 숫자 발표된 내용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가 15,000명이나 더 작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발표된 것과 정확하게 나온 숫자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런 숫자에서 나타납니다. 자, 실업률을 한번 보시면은 원래 예상치가 3.9% 정도밖에 안 될 거다고 했는데 4%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9월, 12월 되면은 4.1%로 더 올라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다른 숫자들 보시면 노동 참여율이 62.7%이던 것이 62.5%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여기에 이제 임금 상승률 부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면 모르겠으나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대 초반 정도, 4.1%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변해가는 것이지 엄청난 과열로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꾸 왔다 갔다 많이 하죠. 보시면 올라갔다가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막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만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올해 거의 한 4월 고점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떨어지는 추세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금리를 내려주기는 내려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네. 금리를 굳이 빠르게 내리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천천히 내려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열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연말까지 한 4%대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정말 많이 빠져야 3%대 중반 그 정도로의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투자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고용 지표 역시 과열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이번 주 그 FOMC 있는데 연준도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미국 중소형주가 지난주에 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중소형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전반전
그러니까 상반부에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돼야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투자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는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의 미국과 중국, 영국, 유럽 등등을 보시면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높았던 2023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다 떨어져서 지금 다 30%대, 10%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경기가 계속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24개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소형주는 도대체 언제 투자하는 게 맞냐라고 질문을 해오시면 저희는 이제 이런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의 움직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형주 대비해서 소형주의 움직임인데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보시면 이 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한 3개월까지는 거의 수익률이 별로 안 좋죠. 대형주 대비해서. 그러다가 6개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6개월, 그러니까 12개월째의 수익률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이 올해 9월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 뒤, 그때부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중소형주 투자를 하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소형주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그걸 뒷받침하느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리가 중소형주나 대형주 위주의 ETF를 보게 되면은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를 구해보면 러셀 1000이라는 성장주 ETF인 IWF, 그러니까 1위부터 1000위까지니까 거의 대형주 위주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매력도는 50%가 나오지만 이 러셀 2000 가치주로 가게 되면은 매력도가 겨우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0위부터 3000위까지의 어떤 소규모 기업들의 매력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러셀 1000 대형주 위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중소형주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없어서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아주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저희가 바꾼 게 별로 없어서요. 지금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80%로 적극적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 보면 여전히 대형 기술주, 또 미국으로 보시면은 이제 미국 나스닥 위주의 투자,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 보면 한국, 대만에 대한 투자, 이런 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업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형 기술주 60%대, 그리고 전기차,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를 다 더해서 85%대의 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치주 투자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주식 비중 80% 가져가고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